빅터 스톤. 메트로시티에서 그 이름은 성공과 동의어였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는 남자. 하지만 그의 아내 레나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은재 로켓,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빅터의 눈에 스치던 기묘한 그림자에 대해 아는 이가 있었을까? 운명적인 만남은 메트로시티 베이클리프의 한적한 헬스클럽에서 시작되었다. 땀 냄새와 쇳소리 가득한 그곳에서 빅터 스톤과 레나 페트로바는 처음 서로를 마주했다. 빅터는 이미 이스트시어 페닌슐라에 자신의 부동산 회사를 차린 야망 넘치는 젊은 사업가였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불타고 있었다. 레나는 타이탄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하는 날카로운 금융 분석가였다.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누구라도 매료시킬 만큼 강력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골든 커플이라 불렀다. 젊고 성공했으며 서로를 향한 애정이 넘쳐 보였으니까. 그들은 곧 결혼했고 모스게이트 주의 그림 같은 집을 마련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햇살 좋은 주말이면 함께 자전거를 타고 푸른 바닷속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으며 때로는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즉흥적인 여행에서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갔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정말 모든 것이.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도 희미한 얼룩은 존재했다. 바로 아이였다. 그들은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레나는 좀처럼 임신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병원을 드나들며 수많은 검사와 치료를 반복했지만 희망은 번번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레나는 홀로 눈물 짓는 날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빅터는 강인한 모습으로 그녀를 다독였다. 괜찮아, 레나.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아.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그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아주 미세한 실망감, 어쩌면 조급함 같은 것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싹트고 있었다. 레나는 불안할 때면 습관처럼 목에 걸린 낡은 은재 로켓을 매만졌다.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연을 알 수 없는 선물이었다. 그럴 때마다 빅터는 이유 모를 불쾌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는 한 번도 로켓에 대해 묻지 않았고 레나 역시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 침묵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을. 수년간의 기다림과 수많은 값비싼 치료 끝에 레나는 마침내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닌 퍼즐 듯한 행복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빅터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다. 과연 이 기쁨이 그들 위로 들이오기 시작한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을까? 아, 네오와 맥스. 2003년 쌍둥이 형제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을 때 빅터와 레나의 세상은 온통 축복으로 물드는 듯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안 구석구석 햇살처럼 퍼져나갔고 잠시나마 부부의 얼굴에서 불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온념은 그들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빅터. 아서. 내 아버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2005년 어느 날 빅터의 어머니 엘레노어 스톤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아우렐리아 주 설리지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아서 스톤이 불치령 진단을 받은 것이다.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빅터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가족 모두를 이끌고 설리지로 이주하기로 결심한다. 사실 빅터는 이미 설리지에 떠오르는 개발지구 아주로 코스트에 거액의 부동산 투자를 감행한 상태였다. 레나는 재정적으로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빅터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꿈꾸며 건설 예정인 아파트 세 채를 연달아 계약했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야망만이 이글거렸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에겐 너무 큰 부담이에요. 레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빅터는 단호했다. 걱정 마, 레나. 이건 기회야. 아즈로코스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야. 결국 레나는 모스게이트 주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기로하고 빅터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모스게이트 주택 유지비와 빅터가 주는 압박감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들은 설리지에 보유한 교회 지역인 세린힐스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들이 설리지에 도착한 지 불과 2달 만에 아서스톤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은 빅터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장례식 내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런 빅터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엘레노어는 아들의 오랜 비밀을 레나에게 털어놓았다. 빅터가 10대 시절부터 심리적인 문제로 힘들어했으며 강박장애, OC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완벽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과 과거의 트라우마는 빅터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빅터는 설리지의 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아즈로코스트 부동산 계약서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이 슬픔을 발판 삼아 반드시 더 크게 성공하겠어. 그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야만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은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양날의 검이었다. 하지만 빅터의 위험한 야만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치 그의 성공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경제 폭풍이 설리지 줄을 덮쳤다. 대공황. 그 세 글자는 빅터가 공들여 쌓아 올린 금융 제국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한때 황금알을 낳을 거라 믿었던 아즈로코스트의 아파트들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변해버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환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빅터의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렸다. 괜찮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빅터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레나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신감이 실려 있지 않았다. 밀려드는 청구서와 쉴 새 없이 올려대는 채권 추심홀의 전화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위험천만한 금융거래에 손을 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았다.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빅터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복잡한 금융 서류들을 강박적으로 정리했고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모든 것이 변했어. 모든 것이. 그의 주물거림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레나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싸늘한 눈빛과 기이한 행동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매일 밤 그녀는 잠든 아이들 곁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그녀의 기도는 절박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그저 더 깊은 절망만이 그녀를 덮쳐올 뿐이었다. 집 안은 이제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빅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는 막내 아들 네오가 있었다. 빅터의 행동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치밀하고 냉정했다. 그는 베개로 네오의 얼굴을 덮고 망설임 없이 바나세를 당겼다. 두 발의 총성. 순식간에 한 가족의 활기 넘치던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내와 아이들의 피가 흥건한 손으로 빅터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그는 마치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씻어내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샤워를 마친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남은 페이니즈와 클맥스를 한꺼번에 삼킨 뒤 몽롱한 상태로 집을 나섰다. 얏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어머니 엘레노어의 집에서 불과 1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빅터는 결국 정신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풀밭에 차를 처박고 말았다. 그의 뒤틀린 계획 속에는 어머니마저 자신의 손으로 거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끔찍한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출동한 경찰이 그를 발견했을 때 빅터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그의 옆에는 범행에 사용된 총이 뒹굴고 있었다. 경찰이 다가가자 그는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다. 내 가족을 죽였어요. 햇빛으로 물든 새벽 공기 속에 그의 깨진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빅터의 집에서 발견된 유서. 나는 가족의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다. 이 짧은 문장이 과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깊은 광기의 심혈에 가리기 위한 호울 좋은 변명에 불과했을까?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빅터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발견했다. 그의 범행 동기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시작된 재판. 법정은 빅터의 범행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뜨거웠다. 변호인 측은 빅터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 만상 증세를 알아왔으며 복용하던 세레넥스와 칼맥스의 부작용으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재정적 파탄과 FBI의 감시라는 망상에 시달리며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한 남자의 모습을 그려냈다. 의학 전문가들은 해당 약물들이 극단적인 감정 변화, 환각,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증언하며 변호인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입장은 반호했다. 그들은 빅터를 약물의 희생자가 아닌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하게 가족 살해를 계획하고 실행한 냉혈한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빅터가 총을 꺼내 여러 번 재장전하고 가족 구성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확인 사살까지 한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이것은 혼란에 빠진 사람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의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이었다. 증인석에는 빅터의 여동생 클라라와 어머니 엘레노어, 그리고 네나의 언니가 차례로 섰다. 클라라는 오빠의 성격이 극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눈물로 증언했고 엘레노어는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 아들이 남긴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요. 나는 마지막 말을 힘겹게 전했다. 네나의 언니는 동생과 조카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빅터를 향해 절규했다. 당신은 내 동생과 아이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를, 따뜻한 온기를, 모든 것을. 기나긴 공방 끝에 빅터 스톤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 3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정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정안은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으로 가득 찼고 정의라는 이름 아래 내려진 판결은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였다. 빅터 스톤 사건은 법적인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세린 히스 상공을 맴돌고 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유령처럼. 과연 이 끔찍한 비극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제2, 제3의 빅터 스톤을 막을 수 있을까?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다정한 가장이었던 빅터 스톤. 그의 소래 아내 레나와 어린 2 아들, 네오와 맥스가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행복으로 가득 찼던 한 가족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만약 빅터가 더 일찍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았다면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가 복용했던 약물들은 정말 그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 나약한 인간의 자기 파괴적인 선택이었을까?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네나와 레오, 그리고 맥스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어떤 말과 행동도 그들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상실감을 메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그들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어쩌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절망과 범죄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길 바란다. 빅터 스톤. 메트로시티에서 그 이름은 성공과 동의어였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는 남자. 하지만 그의 아내 레나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은재 로켓,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빅터의 눈에 스치던 기묘한 그림자에 대해 아는 이가 있었을까? 운명적인 만남은 메트로시티 베이클리프의 한적한 헬스클럽에서 시작되었다. 땀 냄새와 쇳소리 가득한 그곳에서 빅터 스톤과 레나 페트로바는 처음 서로를 마주했다. 빅터는 이미 이스트시어 페닌슐라에 자신의 부동산 회사를 차린 야망 넘치는 젊은 사업가였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불타고 있었다. 레나는 타이탄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하는 날카로운 금융 분석가였다.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누구라도 매료시킬 만큼 강력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골든 커플이라 불렀다. 젊고 성공했으며 서로를 향한 애정이 넘쳐 보였으니까. 그들은 곧 결혼했고 모스게이트 주의 그림 같은 집을 마련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햇살 좋은 주말이면 함께 자전거를 타고 푸른 바닷속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으며 때로는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즉흥적인 여행에서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갔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정말 모든 것이.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도 희미한 얼룩은 존재했다. 바로 아이였다. 그들은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레나는 좀처럼 임신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병원을 드나들며 수많은 검사와 치료를 반복했지만 희망은 번번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레나는 홀로 눈물 짓는 날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빅터는 강인한 모습으로 그녀를 다독였다. 괜찮아, 레나.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아.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그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아주 미세한 실망감, 어쩌면 조급함 같은 것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싹트고 있었다. 레나는 불안할 때면 습관처럼 목에 걸린 낡은 은재 로켓을 매만졌다.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연을 알 수 없는 선물이었다. 그럴 때마다 빅터는 이유 모를 불쾌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는 한 번도 로켓에 대해 묻지 않았고 레나 역시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 침묵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을. 수년간의 기다림과 수많은 값비싼 치료 끝에 레나는 마침내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닌 퍼질 듯한 행복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빅터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다. 과연 이 기쁨이 그들 위로 들이오기 시작한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을까? 아, 레오와 맥스. 2003년 쌍둥이 형제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을 때 빅터와 레나의 세상은 온통 축복으로 물드는 듯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안 구석구석 햇살처럼 퍼져나갔고 잠시나마 부부의 얼굴에서 불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그들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빅터. 아서. 내 아버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2005년 어느 날 빅터의 어머니 엘레노어 스톤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아우렐리아 주 설리지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아서 스톤이 불치령 진단을 받은 것이다.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빅터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가족 모두를 이끌고 설리지로 이주하기로 결심한다. 사실 빅터는 이미 설리지에 떠오르는 개발지구 아주로 코스트에 거액의 부동산 투자를 감행한 상태였다. 내나는 재정적으로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빅터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꿈꾸며 건설 예정인 아파트 3채를 연달아 계약했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야망만이 이글거렸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에겐 너무 큰 부담이에요. 내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빅터는 단호했다. 걱정 마, 내나. 이건 기회야. 아주로 코스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야. 결국 레나는 노스게이트 주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기로하고 빅터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노스게이트 주택 유지비와 빅터가 주는 압박감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들은 설리지에 부유한 교회 지역인 세린힐스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들이 설리지에 도착한 지 불과 2달 만에 아서 스톤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은 빅터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장례식 내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런 빅터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엘레노어는 아들의 오랜 비밀을 레나에게 털어놓았다. 빅터가 10대 시절부터 심리적인 문제로 힘들어했으며 강박장애, OC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완벽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과 과거의 트라우마는 빅터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빅터는 설리지의 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아주로 코스트 부동산 계약서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이 슬픔을 발판 삼아 반드시 더 크게 성공하겠어. 그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은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양날의 검이었다. 하지만 빅터의 위험한 야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치 그의 성공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경제 폭풍이 설리지 줄을 덮쳤다. 대공황. 그 세 글자는 빅터가 공들여 쌓아 올린 금융 제국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한때 황금알을 낳을 거라 믿었던 아주로 코스트의 아파트들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변해버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환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빅터의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렸다. 괜찮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빅터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레나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신감이 실려 있지 않았다. 밀려들은 청구서와 쉴 새 없이 올려대는 채권 추심홀의 전화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선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위험천만한 금융거래에 손을 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았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레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아주로 코스트 아파트 세 채에 대한 모기지 상환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미 바닥을 드러낸 저축으로는 4채의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 2008년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빅터의 건강마저 위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원인 모를 통증과 만성적인 피로감이었다. 그러다 점점 잦아지는 현기증과 흐릿해지는 정신. 그는 예전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그에게 우울증과 일시적인 말초성 현기증 진단을 내렸다. 그의 손에는 세레넥스라는 항우울제가 들려 있었다. 며칠 후 증세가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자 의사는 칼맥스라는 약을 추가로 처방했다. 하지만 그 약들은 빅터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그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듯했다. 빅터의 여동생 클라라를 비롯한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점점 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였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밤마다 끔찍한 환각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한때 그토록 자신감 넘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내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한밤중 내나는 정체 모를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남편을 조심하세요.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에요. 내나는 소름이 돋았지만 그저 악의적인 장난이라 치부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경고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빅터는 자신만의 어둡고 고립된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하나둘 끊어져 나갔고 한때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차가운 공포만이 감도는 감옥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샤워도 하지 않았고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지냈으며 창문조차 열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자신을 가뒀다. 햇살마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듯했다. FBI가 날 감시하고 있어. 그들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 어머니 엘레노어가 찾아왔을 때 빅터는 핏발선 눈으로 그렇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현실과 망상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뒤엉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전화가 도청당하고 있으며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FBI 요원들이 곧 들이닥쳐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나에게 엄청난 소송이 걸릴 거야 라고 경고하고 다녔다. 어느 날 빅터의 여동생 클라라는 오빠의 낡은 서재에서 먼지 쌓인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펼쳐본 일기장 안에는 기괴한 상징들과 뒤틀린 글씨체로 가득한 마치 암호문과도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빅터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절망의 기록처럼 보였다. 클라라는 오빠의 망가진 영혼을 마주한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 알 수 없는 기록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빠는 정말로 미쳐버린 걸까? 엘레노어가 다시 아들을 찾아왔을 때 빅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구석으로 이끌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FBI가 절 잡으러 올 거예요. 제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의 눈빛은 공포로 일렁였지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이 무엇인지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설명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독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저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험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 과연 어떤 말이 그들을 어둠 속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빅터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복잡한 금융 서류들을 강박적으로 정리했고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모든 것이 변했어. 모든 것이 그의 중얼거림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내나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싸늘한 눈빛과 기이한 행동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매일 밤
그녀는 잠든 아이들 곁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그녀의 기도는 절박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그저 더 깊은 절망만이 그녀를 덮쳐올 뿐이었다. 2010년 1월 23일 새벽, 세린 히스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빅터의 집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옷장 맨 위 선발에서 떨리는 손으로 장전된 권총을 꺼내는 빅터의 움직임이었다. 철컥, 금속성의 마찰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아직 꿈결을 헤매던 내나는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앞에는 평생 사랑했던 남편, 빅터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차가운 충고가 번뜩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낯선 관기로 번들거렸다. 안 돼, 빅터. 제발, 내나는 절규하며 빅터에게 달려들었다. 필사적으로 총을 빼앗으려는 내나와 그런 그녀를 뿌리치려는 빅터. 두 사람은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격렬한 몸싸움. 내나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광기에 휩싸인 빅터는 내나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했고 그녀의 앞니가 부러져 나가며 피가 터져 나왔다. 손가락은 깊게 베어 붉은 선혈이 흘러내렸다. 그럼에도 레나는 포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 저항했다. 하지만 약물과 만상의 지배담한 빅터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잠시 후 빅터는 싸늘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켜 총알을 재장전했다. 그리고 만서림 없이 레나의 얼굴에 두 발의 총성을 울렸다. 영원한 침묵. 하지만 빅터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내의 피로 범벅이 된 그는 다시 한번 총을 장전하고 옆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아들 맥스에게 달아갔다. 두 발의 총성이 연이어 올랐지만 어린 맥스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빅터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베개를 집어들어 맥스의 얼굴을 짓물렀고 아이의 작은 숨결이 잦아들 때까지 놓지 않았다. 그리고 확인 사살하듯 두 발의 총을 더 발사했다. 맥스는 그렇게 사라졌다. 집 안은 이제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빅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는 막내 아들 네오가 있었다. 빅터의 행동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치밀하고 냉정했다. 그는 베개로 네오의 얼굴을 덮고 망설임 없이 바나새를 당겼다. 두 발의 총성. 순식간에 한 가족의 활기 넘치던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내와 아이들의 피가 흥건한 손으로 빅터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그는 마치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씻어내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샤워를 마친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남은 페이니즈와 클맥스를 한꺼번에 삼킨 뒤 몽롱한 상태로 집을 나섰다. 얏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어머니 엘레노어의 집에서 불과 1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빅터는 결국 정신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풀밭에 차를 처박고 말았다. 그의 뒤틀린 계획 속에는 어머니마저 자신의 손으로 거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끔찍한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